어제 KBS가 단독 보도한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는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대동맥 파열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 등을 강조했습니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신생아에 대한 간호조무사의 학대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지도부 공백 속에 영화제를 치른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 박광수 이사장 체제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조직 정상화 등 과제가 만만찮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7시 뉴스 부산입니다. 어제 부산에서 60대 여성이 응급 상황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 중 숨진 사건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60대 여성은 심정지로 쓰러져 4분 거리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료진 부족 등으로 진료를 받지 못한 뒤 다른 병원으로 이송 중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경찰이 체육시설은 물론 119 구조대와 해당 병원까지 조사를 벌이며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옥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뒤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된 60대 여성. 사고가 난 체육시설에서 차로 4분 거리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입원을 거부당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우선 사망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대동맥 파열로 확인됐습니다. 긴급한 치료가 요구되는 만큼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배 안에서 피가 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환자가 이제 저혈량성 쇼크에 빠지기 때문에 진단이 된다면 진단되는 듯이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경찰 조사도 제때 적절한 응급 조처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먼저 체육시설에서의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구급 일지 등을 요청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 겸을 받아들이는 입장이고요. 또 당시 현장으로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환자 수용을 거부한 대학병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대학병원에 공문을 보내 당시 응급실 근무자, 근무 일지를 요청했고 담당 의료진을 불러 응급의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응급의학회는 해당 대학병원 응급의학과에는 휴직과 사직 등으로 전문의 1명만 남아 24시간 진료 체제를 간신히 유지해오고 있다며 인근에 다른 2개 대학병원을 두고 해당 병원으로 간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자, 이 숨진 여성은 체육시설 내 수영장을 이용하다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당시 수영장에는 안전요원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곳은 지난해 6월에도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아 관계자들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김아란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서구청이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 숨진 여성은 이곳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기 전 수영을 하고 나와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안전요원과 수영 강사는 여성의 상태를 확인한 뒤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운영법에는 수영장에는 수상 안전요원을 최소 2명 배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KBS 취재 결과 당시 수영장엔 자격증을 가진 안전요원은 1명뿐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수영장에는 수상 안전요원이 강사를 포함해 모두 2명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1명은 자격이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2달 전 재계약 당시 자격증이 있다고 서류상 기재했지만 사고 당시엔 무자격 상태였던 겁니다. 센터는 사고 나기 이틀 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안전요원 자격증 내가 확인차 다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발자가 지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도 이 수영장에서는 강습을 받던 60대 여성이 심정지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강사를 제외한 안전요원이 1명도 배치되지 않아 관계자들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스포츠 클럽에서 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수상 안전요원을 1명 줄이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한 건데. 서구청은 체육센터 운영을 직영으로 전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이라는 주제로 8번째 정부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이현준 기자입니다.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매고 소아과에는 새벽부터 줄을 서는 현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개혁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이 의료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일부의 저항이나 반대 때문에 후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도 이것을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은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서 의료 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또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고 지역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게 의료사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필수 의료진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4대 정책 패키지입니다. 정부의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 과제입니다.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입니다. 윤 대통령은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에 대해서도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한다며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뒤 처음으로 부산의 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업 중에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강혜세 기자입니다. 직원이 10명인 부산 기장군의 한 폐알루미늄 수거 처리 업체. 폐기물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가 집게차에 끼어 숨졌습니다. 집게차 운전자가 집게를 조정하다 해당 노동자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50대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노동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CCTV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진술 확보에 나섰습니다. 사업주는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작업 중에는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나 지시서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집게차 작업을 할 땐 주변에서 다른 일을 해선 안 되지만 이 지침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얀공간 기계에 접촉될 위험이 있으면은 금지하도록 하는 안전규칙은 있습니다. 또 사고가 발생한 집게 차량의 불법 개조 여부 등도 조사 대상입니다. 노동청은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 입건 대상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부산 법인택시 노사 간의 최저임금 미지급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택시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노사 합의가 이 최저임금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인데요. 기사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택시기사 160여 명이 법인 택시업체 7곳에 대해 임금 16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건 2020년.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줄였는데 기사들은 최저임금법을 피하려는 꼼수라며 택시업체가 덜 받은 임금과 퇴직금 등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택시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소정 근로시간을 줄이기로 한 노사의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기 위한 시도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택시 요금이 인상됐는데도 산업금을 올리지 않아 기사들의 운행 시간이 줄었다고 봤습니다. 특히 근로시간을 줄인 것과 상관없이 기사들이 최저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받은 만큼 법인 택시업체가 법을 피하려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택시기사들은 즉각 반발하고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택시 요금이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소정 근로 시간을 단축함으로 해서 고정급이 많이 낮아집니다. 그러면은 결국 100여만 원 받는 임금에서 더 다운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택시 노동자들이 저임금으로 이번 선고로 잇따르는 소송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에서 진행 중인 택시 임금 관련 소송은 460여 건에 참여한 택시기사만 3,500여 명, 청구 금액은 310억 원이 넘습니다. KBS 뉴스 최유지입니다. 경기도 분당 서현역에서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또 백화점 안에서 흉기를 휘두른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최원종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로 인한 감형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화영 기자입니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고인인 최원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늘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고 테러 예고들이 빈번히 올라오는 등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최원종의 주장에 대해서는 조현병과 피해망상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점은 인정했지만 감형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현병 등을 치료하려 노력하지 않았고 범행 전 인터넷에 심신미약 감형을 검색한 점 등을 고려한 겁니다. 다만 사형 선고의 요건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통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인도로 차를 몰아 행인들을 친 뒤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치인 60대 이희남 씨와 20대 김혜빈 씨가 치료를 받다 숨지는 등 모두 14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자, 병무청의 올해 병역 판정 검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비만과 십자인대 손상, 트랜스젠더 등 일부 판정 기준이 올해부터 바뀌고 7월부터는 검사 대상 전원이 마약 검사를 받게 됩니다. 보도에 임종빈 기자입니다. 올해 병역 판정 신체 검사가 전국 지방 병무청에서 시작됐습니다. 2005년생부터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상 인원은 22만 명입니다.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 체질량 지수 BMI를 기준으로 지난해까지는 35 미만이 현역 대상자였는데 올해부턴 40 미만의 고도 비만도 3급 현역 판정을 받습니다. 십자인대 손상의 경우 재건 수술을 2차례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사실상 면제인 5급 전시 근로역으로 판정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재건 수술을 한 차례만 해도 5급으로 판정했습니다. 신체는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이 여성인 트랜스 여성은 여성 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지 않으면 4급 보충력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트랜스 여성은 5급 군 면제 판정을 받았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7급 판정을 받아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4단계의 정밀한 심리검사를 통해 더 엄격해진 판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오는 7월부터는 검사 대상 전원이 마약 검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마약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이나 병역 판정 전담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만 검사했습니다. 병역 판정 검사 대상자들은 직접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지도부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지난해 영화제를 치른 부산국제영화제가 박광수 이사장을 선출하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조직을 정상화하고 줄어든 예산으로 영화제를 내실 있게 치러야하는 등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장성계 기자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이사회가 오늘 정기총회를 열고 박광수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를 새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집행위원장과 이사장이 사퇴한 초유의 사태 이후 8개월 만입니다. 아시아 프로젝트 마켓과 아시아 콘텐츠 필립 마켓을 발족해 한국과 아시아 영화의 산업화를 이끈 박광수 신임 이사장은
앞으로 1년 동안 영화제 안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새로운 비전을 찾아 부산국제영화제의 방향성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름대로 좀 이렇게 국제적으로 주목할 수 있는 독특한 색깔을 가진 영화제로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제도 많습니다. 지난해 12억 원까지 줄어든 국비가 올해 또 반토막 날 것으로 보이고 영화제 기반인 극장산업 등 영화계 상황 역시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도부 사퇴를 부른 조직 내외부 갈등을 봉합하는 등 영화제 조직 재정비도 시급합니다. 부산영화제 내부가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일단 자세히 파악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일부터는 일단 직원들 개인 면담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곧 새로운 집행부도 꾸립니다. 권한을 강화한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아시아 콘텐츠 필리마켓 위원장 등을 오는 13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임원 추천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쳐 다음 달까지 모든 임원 선출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정부 예산 삭감으로 새해 첫날부터 문을 닫아야 했던 경남의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3곳이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 공무사업의 창원과 김해, 양산 3곳이 선정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원 예산은 크게 줄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보도에 최진석 기자입니다. 불이 꺼지고 문이 닫혔던 경남의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들이 다시 문을 열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노동자 지원 사업 공모에 창원과 김해, 양산 3곳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재개가는 이르면 이달부터입니다. 경상남도는 기존 한국어 교육과 상담에 더해 비자 연계나 취업 알선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계획합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라든지 숙련 기능 인력 비자 등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지원한다든지. 하지만 예산 지원 규모는 크게 줄었습니다. 각 센터가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는 연간 사업비는 최대 4억 원. 창원과 김해의 경우 기존 지원 금액의 60%대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15명 안팎이던 센터 인력을 6명 선으로 줄여야 합니다.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센터장도 상담 내지는 집단 상담도 해야 되고 대외 업무하고 교육하고 나누어서 6명이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계획한 올해 외국 인력 고용 계획은 16만 5천 명. 역대 최대 규모지만 외국인 노동자 지원 정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많은 서비스가 현재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행정적인 지원, 그다음에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장기적인 안목이. 경상남도는 관련 국비 지원이 끊기면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경남 서부권과 남부권에도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만들어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간호조무사의 신생아 학대 사실을 3년 동안이나 숨겨온 병원 원장과 직원 등 10여 명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산후조리원을 함께 운영하는 이 병원은 2년 전에도 신생아 낙상 사고를 뒤늦게 알린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공조 기자입니다. 부산 사하구의 한 산부인과 병원. 생후 13일 된 신생아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병원 측은 낙상 사고를 하루가 지나서야 부모에게 알렸다가 간호사 등 3명이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의 신생아 학대 행위를 은폐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수간호사에게 보낸 사진과 메시지. 아기의 귀 뒤쪽이 크게 찢어져 있는데 조무사가 귀를 잡아당겨 상처가 났다고 실토합니다. 생후 19일 된 아기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CCTV 사각지대로 데리고 가 학대한 겁니다. 병원 측은 원장 지시로 사건을 은폐하기 시작합니다. 수간호사는 면봉으로 아기 태지를 벗기다 생긴 상처로 조작했고 당직 의사는 허위 소견서를 작성하는가 하면 행정부장은 병원 관계자들에게 위증까지 지시했습니다. 또 다친 아기의 피 묻은 베넷 저고리를 몰래 버리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CCTV에 등장하는 간호기록부와 병원 측이 제출한 간호기록부가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해 병원의 조직적인 은폐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증인들이 증인 신분을 오기 전에 그 가해자 측의 변호사 로펌인가 변호사 사무실에 들렸다가 오는 거예요.
검찰은 병원 행정부장과 수간호사를 증거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병원장과 의사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울산 장생포에는 전국 유일의 고래문화 특구가 있습니다. 직접 고래를 만나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유지하기는 힘들어 보이는 만큼 새로운 콘텐츠 개발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릅니다. 보도에 김영록 기자입니다. 돌고래들이 수면 위로 뛰어오르며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켜보는 관람객들 사이에서 박수와 탄성이 쏟아집니다. 선생님들이 막 손짓을 했는데 갑자기 물속에서 튀어나와서 막 점프도 하고. 전국 유일의 고래 문화 특구. 장생포 고래 생태 체험관에서 볼 수 있는 고래 생태 설명회입니다. 고래 생태 체험관에는 현재 4마리의 돌고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돌고래들이 사망하면 이런 설명회 등은 볼 수 없습니다. 올해부터 법이 개정돼 전시를 위해 고래를 신규로 보유하는 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장기적인 체험관 운영 방안 등을 새로 마련해야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미디어 고래, 디지털 고래를 구현한다거나 또는 기존의 고래 생태 체험관을 대형 아쿠아리움으로 개편해서 운영하는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금 모으고 있고, 배를 타고 나가 실제 바다 위를 수영하는 고래를 만나볼 수 있는 고래 바다 여행선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고래를 만나는 비율은 2019년 20%에서 지난해 5%로 크게 줄었습니다. 공단은 고래의 먹이인 오징어 등의 이동 경로가 바뀐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의해 여행선 항로를 변경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전국 유일의 고래문화 특구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콘텐츠 개발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자, 복지와 의료를 넘어 외로운 이웃을 사회와 잇는 문화 돌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도 문화도시센터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보도에 최지영 기자입니다. 40대의 남편을 떠나보내고 자식들도 모두 분가해 홀로 사는 송미진자 할머니. 할머니의 손끝에서 밋밋하던 가방이 알록달록 물감을 입고 다시 태어납니다. 솜씨가 없어서 여기가 새 마리 딱 그리면 되겠다. 가방뿐 아니라 유화와 조각까지 할머니가 똑똑똑 예술가 사업에 참여해 만든 작품들로 방안이 가득합니다. 만드는 즐거움도 컸지만 한 달에 2번 집을 찾아주는 선생님이 더 큰 위로가 됐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내가 치매가 안 한 것 같아. 많이 우울했어요. 왜냐면 아들이 딸이 세고 아들 하나인데 저 천국 보내니까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맨날 집에서 울고만 있다가. 주민들이 찾아오는 문화 모임 안녕 마음살롱. 신선동 도래샘 사랑방을 비롯해 영도구에 있는 카페와 책방 등 7곳에서 서로 위로와 공감을 주고받습니다. 기록 동아리를 만들어 자신들의 삶을 직접 책으로 엮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방처럼 시골의 너티나무 그늘처럼 언제나 누구나 와서 그냥 담소 나누는 곳. 영도 문화도시센터의 문화 돌봄 사업들은 주민 사회적 연결성 척도 검사에서 실제로 우울감을 낮추는 효과를 냈습니다. 최근 성과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사업 마지막 5년 차로 고령 1인 가구가 많은 영도구 주민들의 외로움을 달래줄 여러 예술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돌봄을 이야기할 때 복지랑 의료 중심으로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 마음의 문제라서 문화적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영도문화도시센터의 구호처럼 누구도 외롭지 않도록 당신에게 예술이 찾아갑니다. 문화톡톡 최지영입니다. 자, 단일 종목으로는 처음 부산에서 열리는 2024 부산 세계탁구 선수권 대회가 오늘로 꼭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산 세계탁구 선수권 대회 조직위원회 김택수 사무총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총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 세계를 호령했던 김택수 선수의 그 드라이브가 아직 저는 생생한데. 네, 감사합니다. 어느덧 이렇게 또 시간이 흘러서 네. 세계탁구 선수권 대회 사무총장을 또 역임하고 계시네요. 네. 대회 준비는 어떻게 잘 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준비를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았고요. 예. 준비를 이렇게 잘 하고 있고 또 최초의 세계 선수권 대회이다 보니까 그렇죠. 또 부담도 많이 되고 있는데 좀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총장님 앞에 있는 것이 마스코트인가요? 잠깐 설명을 네, 맞습니다.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이번 세계 선수권 대회 마스코트 이제 초피, 루피. 예. 이거는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초피는 탁구의 촉 기술을 따왔고요. 예. 루피는 룹 기술을 따와서 초피, 루피 이 갈매기를 모토로 해서 만들었고요. 그 갈매기 이제 부산의 마스코트 부기 네. 형상을 따서 네. 거기 이제 탁구채를 이렇게 지어진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귀엽네요. 자, 지금 입장권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흥행 열기 뭐 역시나 이제 입장권 판매가 얼마나 되고 있느냐를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요 경기는 지금 골드석이 거의 그 매진이 됐고요. 예. 그리고 1등석도 이제 주요 경기는 거의 판매가 완료되어 가고 있고 다만 이제 예선전에서 이제 티켓 판매가 좀 이렇게 좀 있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 팬들이 주요 경기는 빨리 표를 애무해서 이렇게 좀 와서 우리 선수들도 응원해 주시고 하면 굉장히 큰 우리 선수들의 힘이 나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도 선수지만 전 세계적인 탁구 선수들이 다 오지 않습니까? 이 대회는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만한 경기들이 찾으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네.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아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요. 이 뭐 감독으로 선수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여러 번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은퇴하실 때까지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떠신가요? 지금 이렇게 행정가로서 또 일을 해보시니까. 이 부담감이 참 많은데요. 제가 선수로서 세계 선수권 9번 참가했고 지도자로 3번, 행정으로 1번 해서 이번 대회까지 14번째인데요. 예. 선수로서 부담감이 있었다 그러면 또 지도자로서 또 책임감. 근데 이제 행정을 하다 보니까 부담감, 책임감이 다 한꺼번에 몰려오고 그래서요. 굉장히 좀 부담은 많이 됩니다. 예. 요즘은 계속 이제 부산에서 지내시는 거죠? 네. 뭐 작년 9월부터 내려와 가지고요. 지금 조직위가 구성돼 가지고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열리기까지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그때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19가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어떠신가요? 2020 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3번 연기 끝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 우리가 안타까움과 아픔을 겪었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좌절하지 않고 재유치를 해서 이 대회가 또 성공적으로 유치가 돼서 오늘 이렇게 반가운 이렇게 자리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이제 방식이 있던데 올해가 그 단체전 위주로 열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잠깐 방식을 잠깐 좀 짧게. 네, 그 세계 선수권 대회 이제 2년에 한 번씩 개인전이 열리고 2년에 한 번씩 단체전이 열리는데 경연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단체전 열리고요. 특히나 이번 대회가 굉장히 중요한 대회는 남녀 이렇게 올림픽 출전할 수 있는 출전권이 남녀 8장씩 걸려 있어서요. 각국의 어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시안컵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치고 계신데 끝나고 나면 또 대형 이런 글로벌 이벤트가 있으니까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대회가 체육관이 아니고 이 백스코에서 열려요. 근데 이제 다목적 홀이긴 하지만 준비할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보통 그 스포츠 경기장에서 이렇게 탁구 대회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백스코 전시장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뭐 경기장 조성하는데 관람석이라든가 또 각 기능실이 많습니다. 미디어 센터라든가 도핑실, 의무실 모든 어떤 그 기능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까다로운 난이도가 좀 있고요. 또 다만 이제 그 대회 최대의 어떤 중점은 안전에 대한 어떤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한 대회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회가 ISO 20111 인증을 획득한 대회죠. 이게 이 의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대회가 세계 선수권대 최초로 대한 표준협회에서 이렇게 인증한 대회인데 이거는 대회 지속 가능성 또 친환경 뭐 이런 의미가 있어 이 대회가 이걸로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이제 지속 가능한 대회로서 이렇게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대회 이상도 높아지고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위상이 있는 대회를 부산에서
또 개최한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올림픽 출전권이 달려 있는데 우리 선수들 성적 좀 어떻게 냉철하게 예상하시는지요? 참 홈에서 경기하니까 이제 우리 선수들이 참 부담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제 개인적인 욕심은 뭐 1등하면 좋겠지만 먼저 이제 4강이 남녀 네네. 이렇게 먼저 목표로 하고 뭐 준결승 정도 진출해서 중국이든 일본이든 독일이든 세계 강국들을 우리 부산 팬들 그리고 전국 국민들의 어떤 팬의 응원을 이렇게 받는다 그러면 또 그 이상의 기대도 나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사실 단체전이기 때문에 개인전과는 또 다른 흥미 요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또 역전과 역전을 거듭하면서 네. 그런 것들 좀 포인트로 두고 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뭐 사실 총장님이 조금 전에도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나라 네. 탁구의 전설이시고 네. 전성기를 이끄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뭔가 흐름이 네. 예, 좀 탁구 인기가 떨어졌을 때도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좀 앞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지금 우리 선수들 작년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신유빈, 전지수가 또 예. 금메달도 땄고 각종 지금 투어 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굉장히 좀 상승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우리 홈에서 최초의 세계 선수권 대회 또 응원을 받으면 굉장히 선수들이 또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좀 응원을 받는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그 119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네. 탁구 경기가 대체로 이렇게 넓은 곳에서 네. 여러 경기가 동시에 열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볼 때 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 볼 수도 없고 또 하나만 보기도 아깝고. 네. 예, 팬 입장에서 어떻게 가서 좀 즐기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팁이라기보다도 이제 우리가 이제 국제연맹하고 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제 경기장이 뭐 제1경기장, 제2경기장이 나눠져 있는데 제1경기장에서는 이제 탁구대 한 대를 놓고 예. 경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중계도 그렇지만 제1경기장에서 제일 좋은 경기장에서 가장 많은 관중석이 들어가는 데서 네. 뭐 우리 선수들 경기를 주요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초피홀이라는 그 경기장이 있는데 1경기장이죠. 거기 와서 이렇게 즐겨주시면 응원도 해주시고 그러면 아마 멋진 경기 예. 한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수 선수 또 감독으로서 또 이렇게 행정가로서 네. 예, 앞으로의 개인적인 목표가 또 궁금합니다.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지가. 일단은 뭐 눈앞에 있는 최초의 세계 선수권 대회니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눈앞에 있는 세계 선수권 대회를 우리가 뭐 중국, 일본은 5, 6번씩 세계 선수권 대회를 했지만 예. 우리는 최초의 세계 선수권 대회니까 그 많은 대회보다 이 부산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역대 가장 멋있는 대회로 만들고 싶고 전 세계인들이 탁구 축제를 부산에서 즐길 수 있도록 뭐 만드는 게 먼저 목표고요. 예. 이제 대회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유남규 선수나 김택수 선수 또 현정환 선수 탁구에 대한 이 추억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어떻게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많이 궁금해하세요. 네. 지금 감독으로도 활동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거죠? 네, 소속은 이제 실업팀 소속이 있고요. 또 대한탁구협회의 실무부회장 뭐 행정을 하고 있고 또 외교적으로는 예. 아시아탁구연맹의 수석부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 이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성황리에 잘 치러지시길 예,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조직위원회 김택수 사무총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해 개방한 부산 북항 친수공원 흙에서 중금속이 검출돼 담당 지자체가 부산 항만공사에 정밀조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산 동구와 중구는 부산항 북항 친수공원 토사에서 1kg당 비소 33.39 마이크로그램 등 기준치를 넘긴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큰 나무 4,000그루 가운데 400여 그루가 고사한 만큼 부산항만공사는 이달 중 구체적인 오염 면적과 유해 물질 수치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법원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또다시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모 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법원은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총 145억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기온 자체는 평년 수준과 비슷하지만 곳곳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강풍이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내일 출근길 부산은 4도 안팎으로 시작하며 크게 춥진 않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0도까지 오르며 2월 초순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차차 물러가고 있습니다. 부산은 흐린 하늘 아래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요. 청정한 동풍이 불어들면서 서쪽 지역에 쌓여있던 먼지도 해소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 등 이 지역에선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무겁고 습한 눈인 습설이기 때문에 시설물 붕괴 등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부산과 울산, 경남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양산이 4도, 울산이 3도 안팎으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9도에서 10도 안팎 예상됩니다. 풍랑특보가 내려진 동해상과 남해상에선 파도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해안가에선 너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절기상 입춘인 일요일부터 시작된 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낚시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까지 모든 해상에서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에 가리키겠습니다. 서핑의 경우에는 무난하겠고요. 바다 여행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해양 레저 정보였습니다. 자, 앞서 보신 대로 부산에서 60대 여성이 불과 4분 거리에 있는 그것도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해 끝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의료 공백이 현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응급 환자가 치료가 가능한 병원 응급실을 찾기 위해 이른바 뺑뺑이를 도는 사례가 잊을만 하면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응급실 뺑뺑이 사건의 원인 중에 필수 의료 인력 부족 탓이 크다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의료개혁 정책으로 지역 필수 의료 살릴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